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무역보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역보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무역보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역보험은 무엇인가요? 무역보험은 그야말로 이제 인슈런스입니다. 인슈런스, 트레이드 인슈런스. 인슈런스는 뭐죠? 우리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큰 위험, 빅 리스크라고 하는 거죠. 큰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위험이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할 경우에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그죠? 그러한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보험을 커버할 수 있는 그걸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이게 큰 이제 그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걸 미리 보험료를 내면서 혹시 모를 그런 위험에 이제 대비하는 거가 이제 그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무역보험도 마찬가지죠. 무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이 있는데 그런 그 손실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보험료를 내면서 장차 혹시 뭐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으나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커버해 달라라는 것을 사는 것이 이제 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 운용자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수, 큰 숫자죠. 라지 넘버의 법칙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컨대 만 명이면 만 명이 다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몇 명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죠. 라지 넘버, 그 다수의 어떤 숫자를 통해서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사고가 나는 몇 소수의 그 위험을 커버해 주는 것.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 수익과 그 비용 사이에 어떤 그 이익을 보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 발생에 따라서 이제 보험을 지급하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익을 창출한 비즈니스가 이제 보험 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역보험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역보험은 우리 무역을 하는 그 기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죠? 굉장히 많은 이 무역 기업이 있는데, 수출 수입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한테 하는 무역보험은 그 이익을 좀 많이 보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선 생각이,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익을 낸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수출 수입 기업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거가 되겠죠? 음. 그런데 만약에 이익을 내지 않는다 하면 그러면 이 그 보험을 운영하는 데 따른 어떤 그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무역 기업들이 만약에 이런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제 수출 수입을 위해서 무역보험을 운영하고 무역보험에서 발생하는 그 비용은 누군가가 제3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런 그 논리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를 우선 보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있습니다. 여러분께 친숙한 표현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 손해보험 다시 이제 그 화재보험, 뭐 보증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있습니다. 다시 이 보증보험, 개런티라고 하는 이 보증보험 속에는 협의의 보증보험이 있고 슈러티라고 하는 거고 또 신용보험, 크레딧 인슈런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크레딧 인슈런스. 영어로 이제 크레딧 인슈런스인데 크레딧 인슈런스,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신용 그렇게 얘기하죠.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돈이죠, 돈. 우리가 저 사람 신용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크레딧 인슈런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돈을 어 이제 의미하는, 그죠?
어떤 그런 의미죠. 크레딧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의미죠. 그죠? 사실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이 money라고 하는 뜻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로 번역해서 신용보험 그러지만 크레딧 인슈런스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그리고 그죠? 또는 돈을 빌려받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미래에 발생하는 그 위험에 대해서 이제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보험금을 주지만, 사실 그걸 따지고 보면 사실 미리 어떤 면에서는 선불로 돈을 주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레딧 인슈런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신용보험, 크레딧 인슈런스,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함축된 의미도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이 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수출 신용보험, 익스포트 크레딧 인슈런스, 그다음에 국내 신용보험. 이건 이제 수출할 때 하는 그 신용보험이 되겠고, 이건 국내 신용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광화문에 가시다 보면 있는 이제 한국무역보험공사입니다. 그죠? 그 엑스포트 크레딧 인슈런스죠. 근데 이제 엑스포트 수출 보험 하다가 이제 수출만 중요하겠느냐, 수입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수출 드라이브 쪽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수입까지 포함한 의미로서 무역보험, 그래서 트레이드 크레딧 인슈런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이 무역보험을 취급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GI 서울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내 신용보험, 그죠? 국내 크레딧 인슈런스, 국내 신용보험을 하는 것이 이제 SGI 서울보증이다. 이것은 이제 해외, 이것은 국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죠? 사실은 어떤 광의의 의미로 보면 크레딧 인슈런스를 하는 것은 또 엑심이 있습니다. 엑심이 어디입니까? 수출입은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출입은행.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이 무역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손해보험 일종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정책금융으로 정책적인 그런 업무로 해서 이제 무역보험공사라고 하고 있지만, 업무의 내용으로 보면 이제 손해보험사, 민간 손해보험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도 5개 정도의 손해보험사가 이 무역보험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역보험공사, 엑심뱅크, 그다음에 5개의 손해보험사들이 무역보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는 서울보증, SGI라고 하는 서울보증 이 보험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무역보험의 종류는 political risk입니다. 정치적 위험이죠. 정치적 위험입니다. 이제 엄청난 정변이 났다든지 정쟁 같은 것이죠. 그런 거 이제 비상위험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 기업의 어떤 능력 밖에 있는 것들, 그래서 비상위험이라고 하는 이머전시 리스크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정치적 위험 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신용 위험이 크레딧 리스크입니다. 수익 기업이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결국 이제 크레딧이라는 말이 그런 얘기죠. 결국 이제 자금이 없다 이거죠. 그죠?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매니지먼트 리스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제 이건 이제 기업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관리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위험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또 이거는 이제 환위험, 이것은 이제 소위 환율이 자꾸 이제 불리하게 바뀜으로써 이제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을 이제 커버하는 그런 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위험, 신용위험, 기업위험, 환위험 등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보험의 종류는 이제 단기 수출보험, 중장기 수출보험, 그리고 수출보증보험, 이게 사실은 이
거의 주종입니다. 뭐 수출 신용 보증까지 좀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단기는 2년 이내에 이제 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실상 거의 수출 대금이죠. 수출 보험이죠. 수입 보험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수출 보험 쪽으로 이제 뭐 대부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장기는 2년 이상의 경우고 수출 보증보험이라는 것은 해외 공사나 선박 수출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수출을 한 뒤에 그러니까 약간 해외 공사 그 선박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컨대 큰 배 같은 경우엔 뭐 엄청나게 뭐 몇천억짜리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수출 대금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자재를 사서 이제 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금을 받는데 돈을 받아놓고 나중에 선박을 안 만든다든지 해외 공사 안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출 보증을 합니다. 수출 보증을 했는데 이게 수출 보증 한 다음에 수출 이행이 되지 않고 뭐 선박 수출업자가 배를 안 짓고 뭐 어떻게 잠적을 했다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수출 상대방이 공사 발주자나 선박 수입자한테 자기들이 준 보증금 만큼의 어떤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국은 퍼포먼스 본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수출 보증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수출 신용 보증이라는 것은 이제 이 중소기업 그 수출자가 이제 이 원자재 같은 걸 사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은행이 무역보험 공사한테 이제 그 신용장 보증서를 하나 끊어오면은 돈을 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소기업 수출업자가 이제 돈을 은행한테 빌려갔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수출 대금을 받아서 은행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무역보험 공사가 은행에 수출 대금을 중소기업 수출업자를 대신해서 수출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기 수출보험, 중장기 수출보험, 그리고 수출 보증보험, 그 수출 신용 보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외환 관련 리스크 헤지의 방법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저러한 수업 시간에 배우신 게 있잖아요. 지금 오늘 하는 이제 무역보험, 환변동 보험이 있고, 그럼 외환 관련 리스크 하는 방법이 이 무역보험밖에 없냐? 그렇지 않죠. 선물환이라든지 옵션 거래라든지 등등의 어떤 방법을 할 수가 있고, 뭐 우리 기업이 이제 돈 관련해서 이제 하는 뭐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어떤 것을 자기들이 어떤 게 유리한 일을 봐가지고 보험을 들든지 또는 이런 선물환이나 옵션 거래 하든지 이제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키코 사태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좀 불행한 그 안타까운 그런 그 사건도 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무역보험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이러한 그 어떤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의 하나다. 그렇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커버하느냐, 해지하느냐의 방법 중 하나고, 그 중에 하나가 예컨대 뭐 환변동보험도 들어가고, 환변동보험과 유사한 것들이 이제 다른 이제 퓨처스나 옵션 트레이딩 같은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 법령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무역보험법이 있고요. 이 무역보험에 관한 이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TO에는 이제 보조금 협정에 그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그 보험률 같은 것을 과도하게 너무 낮게 줌으로써 보조금이 돼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있는 거고요. OECD의 공적 수출 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 같은 경우도 역시 유사한 내용을 해서 우리가 수출 신용 엑스포트 크레딧을 줄 경우에 요 정도의 어떤 그런 컨디션에서 주자라고 하는 협약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무역보험법, WTO 보조금 협정, OECD의 이런 수출 신용 가이드라인, 이런 협약들이 있다. 이렇게 우선 알고 인트로덕션을 하겠습니다. 세계와 한국의 그 무역보험을 보면은 우리나라
그 무역보험의 출발은 그죠? 1992년도에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 스테이터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원은 약 800명 정도, 본사가 있고 국내 지사가 있고 22개 국외 해외 지사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용업체는 약 2만 개 정도 되는데 대기업은 210개, 중견기업은 521개. 이따 이제 우리가 중견기업, 대기업 이거 보고할 텐데요. 대부분 숫자가 많은 것은 이제 중소기업인데 아이러니컬하게 사실은 이 보험료를 내는 그런 쪽은 대기업이 많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숫자는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보험료 수입은 대기업이 많다. 우선 그렇게 우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금은 한 2조 정도가 있다. 그리고요. 지원 실적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험을 이제 들은 그 수출액이 되겠죠. 그 156조 원을 들었다. 그렇죠? 단기 수출 보험이 이제 141조, 제일 많습니다. 거의 한 90% 되지 않을까요? 합니다. 그죠? 90% 정도 되겠습니다. 중장기 수출 보험 2년 이상이 11조, 신용 보증 보험이 이제 여기 2.9조, 그다음 환변동이 이제 1조 원 정도 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국 이 무역보험 공사를 약칭을 해서 K-슈어라고 합니다. 슈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확실하다, 또 보험이다, 슈어티 이런 말이기도 하죠. K-슈어, 뭐 K자 이 돌림이 많이 있는데 K-슈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무역보험 공사의 애칭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슈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92년 설립 이후에 무역진흥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증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기금이 2조 원 정도 되고 있고 인수는 이제 156조 원. 우리나라 수출액의 5분의 1. 우리나라 수출 얼마 정도 되죠? 약 500조, 5천억 하면 500조 정도 된다고 보고 여기에 5분의 1. 뭐 500, 이거 좀 더 되는 거네요. 저 156조 원, 5분의 1 이상을 커버하는 공적 수출 기관이냐.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5분의 4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5분의 4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는 뭐 요즘에는 예컨대 직접 현금으로 주고받는 그런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신용장 방식도 굉장히 요즘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뒤에 나오는 이제 무역보험공사한테 주어진 과제 같은 거 되는 거죠. 이게 5분의 1인데 이 5분의 1이 더 늘겠느냐 또는 더 줄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그죠? 전망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무역보험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사고에 대한 자동차 보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화재 해상보험, 인적 사항에 대한 손해 생명보험이 있듯이 대무역에 관한 것은 바로 무역보험이다. 그래서 K-슈어가 이제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역보험은 소위 말 원스톱 서비스다. 그래서 이 무역공사가 토탈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계약 상담, 체결, 조달 제조, 여기 이제 신용보증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단기 수출보험,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수출 신용 보증도 하고 이제 이건 선적 후, 선적 전 이게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대금을 받고 이제 끝나는,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고 하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입도 한다. 그래서 수입은 국민경제에 필요한 이 중요한 자원과 물품을 수입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크진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역보험이 커버하는 위험은, 그죠? 위험은 아까 봤습니다만은 수입자 파산하는 그런 위험, 그죠? 그렇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폴리티컬 리스크 비상 위험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나라가 위원을 통제한다든지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이건 좀 많지 않겠지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수입자가 이제 파산한 또 신용모임 같은 경우는 수입자가 갑자기 이제 서킷시티는 굉장히 큰 미국의 그런 이 뭐랄까요 가전제품 파는 곳이고 하는 곳이에요. 저도 이쪽에 서킷시티 가서 이제 물건을 많이 사고 했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이 수입자가 말하자면 이제 파산을 하는 바람에 국내 업체에 이제 불똥이 튀어서 이 회사에 이제 무역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준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자 이제 파산 신용위험이 되겠습니다. 세계 수출 신용제도를 보면 이제 벌써 여기서 신용보험 이런 건 말도 없잖아요. 엑스포트 크레딧 사실 이게 인슈런스라는 게 크레딧과 같은 거죠. 이제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번 유니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베른이죠, 베른. 우리는 이제 베른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스위스의 그쪽에 표현이겠죠. 베른 이렇게 읽겠고 이제 번 이건 이제 뭐 영어식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보통은 우리가 번 유니언 이렇게 합니다. 베른 유니언 이렇게 안 하고요. 이 유니언이 영어식으로니까 이제 번 유니언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번 유니언은 이제 각국의 수출 시용 제도가 발전하게 되니까 서로 어떤 협력 정보 교류를 위해서 1934년에 설립된 소위 말하는 신용투자보험자 연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73개국 83개 회원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비영사단법인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제화인데 다 들어가 있는데 무역보험공사는 세계 5등이다. 단기, 중장기, 해투자 합쳐서.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5위라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의 무역보험공사가 커버하는 수출의 어떤 이 보험 자체가 굉장히 높다. 우리가 어떤 수출의 어떤 순위 같은 걸 보더라도 세계 5위는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무역보험 이 실적만 보면 5등이라고 이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우리가 수출 보험을 많이 지금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세계 무역하고 이제 신용보험을 보면 2017년부터 세계 무역 규모가 이 정도인데 신용보험이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렇게 따져보면 이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이 비율이 한국의 무역과 한국의 신용보험을 보면 굉장히 비율이 높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출 시용 제도는 WTO 체제 하에서 용인된 유일한 수출 지원 정책 수단이다. 이거 동의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수출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수출 진흥 부서에 근무했을 때, 정부에 근무했을 때는 다양한 그런 이 정책 수단이 있었습니다. 뭐 환율도 있었고요, 뭐 금융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뭐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유일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아직도 뭐 토지 이 산업단지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가장 뭐랄까 아웃스탠딩한 도드라진 그런 수출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번유니언 사진입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회의를 베른에서 이제 하면서 번유니언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보험 제도를 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걸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략적인 이해만 하고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역보험을 하는데 근데 정보 부족, 뭐 여러 위험 뭐뭐 있을 경우에 신용조사하고 보험을 들고, 그다음에 수출 시장 보증 걸 해서 이 원재료 조달할 수 있고 환변도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수출 보험의 기능이다, 이런 거죠. 수출 전 단계에 걸쳐서 아까 봤던 대로 이렇게 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무역보험의 어떤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해외 신용조사도 한다. 수수료는 물론 받겠지만,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이런 거 여러분이 뭐 자세하게 뭐 알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단기 수출 보험, 이게 상당히 제일 많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2년 이내겠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보냈는데 수입자가 돈을 안 보내. 할 경우에 이제 손실 보상 제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중소기업은 100%, 중견은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하고 만약에 수출 대금을 해소할 어려울 경우에 이제 보험금을 주고, 그다음에 이 KCO는 뭐랄까요, 뭐 좀 끈질기게 이 수입자를 이제 해갖고 이제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만은, 이런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중견 플러스는 뭐 이게 뭐 약간 이런 쪽에 대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 여러 보시면 되고요. 예,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이것 좀 보시면 되고, 이건 큰 단기 수출 보험에 이런 것이 있다. 뭐 이러면 이 디테일하게 이걸 다 여러분이 좀 알 필요는 없다. 어떤 뭐가 있는지 어떤 그런 이 아이디어, 이런 컨셉, 그런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됩니다. 자, 수출 신용보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출 기업이 원자재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을 경우에 이제 K쇼가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K쇼가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니죠. 돈을 금융 대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데, 은행이 소위 말하는 예전에 뭐 지금도 뭐 많은 경우에 담보를 잡습니다. 부동산 담보를 잡고 하는데, 부동산 담보가 없다 할 경우에는 이제 K쇼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달라. 무료입니까? 무료는 아니겠죠. 여기서 보증서 발급하는 게 다 무료로 하면 K쇼는 어떻게 이 비용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이제 은행이 이제 만약에 이 수출자가 이 돈을 갖다가, 내가 빌려주는 돈을 갖다가 안 갚으면 내가 K쇼한테 받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심하고 이제 수출자한테 빌려주는 거고요. 수출자는 돈을 받아갖고 이제 선적을 하고 뭐 수출해서 받아서 이제 다시 갚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멍이 나면, 그죠? 정말 그런가? 물론 조사하겠지만 결국 이제 보증서를 받은 은행이 보증서 끊어준 이제 무역보험공사한테 보증서대로 돈을 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거지, 여러분이 아시는 게.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이것도 비슷한 거겠죠. 뭐 논리적으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렵다 그러면 이해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수출자한테 환원물 매입을 했어요. 선적 후에 수출 환원물 매입했는데,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자는 경우에 이제 이 수출자가 이 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 보조하는데도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슷한 거죠. 채권 유동화 지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앞에 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제도가 되겠다. 환율 변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컨대 이제 환율이 내릴 걸 생각하고 했는데 갑자기 올랐다든가 또 오를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려가 이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평균치를 갖다 이제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보험금을 받고 그 대신 보험료는 내겠다. 그리고 이제 수출 이 무역보험 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보험료를 받고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아까 질문했지만 이런 환변동 보험하고요. 옵션스나 퓨처스나 이런 거하고 할 때 서로 그건 뭐겠습니까? 예컨대 환변동 보험이 엄청나게 이익이다. 그죠? 또는 퓨처스가 엄청나게 이익이다. 그러면 어느 한 제도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다 글로 가겠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다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변동 보험은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의 수출 기업한테는 하나의 코스트가 되는 거죠.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요, 여튼. 그죠? 예측만 잘하면, 물론 안 내도 되는 거지만 예측을 잘못하면 손해보니까 이제 보험료를 내면서 그걸 커버하려는 거고, 퓨처스나 또 옵션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 예측을 전부 똑같이 오를 거다 하면 진짜 다 오를 거다 싶으면 이게 또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요 공급의 법칙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죠. 다 벌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또 이래야 되는 거 있는 거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 어떤 환변동 보험이라는 제도도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퓨처스나 옵션스도 이제 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자기가 퓨처스나 옵션스 쪽에 상당한 정도의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 좀 머리 아프다. 그리고 우리는 인력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환변동 보험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변동 보험의 종류가 있겠습니다. 중장기 수출 보험은 이제 2년 초과 하는 경우에 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해외 사업 금융보험 여러분이 제목만 알면 되고요. 이게 해외 투자 이런 거 또 역시 자원 개발 같은 거 할 경우에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죠? 이럴 경우에 이제 금융기관이 그 대출금을 못 받을 경우에 아까 얘기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K쇼가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대신 갚아주는 그런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수출 보증보험이라는 것은 예컨대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큰 공사를 하는데 선공을 받았는데 이 기업이 만약에 수출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럼 내가 준 돈 주세요 하는 그런 거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수출 보증보험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비금융 서비스 보험료 지원 사업, 그죠? 이런 지자체 유관기관 협회 등에서 할 경우에는 지원해 줍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보험료를 깎아줬다, 지원해줬다. 이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라고 저기 이제 양재동에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런 데가 있고요. 무역협회 삼성동의 무역협회, 서울시, 그다음에 수출 컨설팅 서비스도 하고 있다. 리서치 센터도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공적 수출 기관, 그래서 수출 신용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말이고요. 엑스포트 크레딧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이 영어입니다. 당연히 영어죠. 근데 이걸 줄여서 ECA라고 하는 이렇게 통상에 부릅니다. 이게 수출 신용 기관에서 EC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보험 공사도 ECA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ECA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ECA들의 어떤 현황을 이제 보는 것이죠. ECA가 공적 수출 신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는데 그걸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무역에 대한 공정 경쟁을 너무너무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또 그런 의미가 확보가 돼야 되고 국제 투자 활동 촉진이라든가 개발 금융 지원 등등 해서 어떤 뭐랄까 시장의 어떤 실패, 그죠?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이제 공적인 오피셜한 그런 엑스포 크레딧 에이전시가 이제 존재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적 수출 신용제도가 이제 변천하는 과정을 보면 1910년, 30년대에 이제 번 유니언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ECA가 1919년에 완전히 그러니까 그 1차 대전 그 끝나고 나서네요. 저 영국에서 이제 설립이 됐, 이런 기관이 설립이 됐고요. 그 대공황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번 유니언이 설립돼서 이렇게 됐다. 40년대, 70년대 2차 대전 이후에 전후복구가 되면서 개도국도 일제 설립을 확대했다. 그리고 78, 90년대에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그죠? 이것도 실수 신용 경쟁이 되면서 이제는 그 무역 경쟁 수출이 심해지니까 이 EC에 대한 뭐 그런 견제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OECD에 아까 했던 공적 수출 신용 협약 같은 거라든지 그 게트 뒤에 나오면서 WTO의 보증 상계관세 협정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출 신용 관련한 그런 WTO의 보조금 분쟁도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공적 수출 시장 운영 및 형태를 보면 아까 했지만 커버하는 게 있고요. 그죠? 이게 인슈런스죠. 금융 지원한 다이렉트 파이낸싱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크레딧이죠, 사실은. 그 대출 사실은 이게 위험 있을 때 그 인슈런스 하는 것과 이 크레딧 파이낸싱 하는 역할이 사실 같은 거다. 그죠? 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위험을 제거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래서 상환 위험, 그죠? 폴리티컬 리스크나 어떤 이 크레딧 리스크나 환변동 이런 데를 커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적 수출 신용 기관은 위험을 제거한다든가, 그죠? 이런 보험, 또 이런 경우에 또 보증을 해서 위험을 또 줄여두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 보험하고 이제 은행이 결부되면 결국은 자금 조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크레딧의 그 의미, 인슈런스 의미가 이렇게 이제 이해가 이제 되실 겁니다. OECD 수출 신용 협약은 1947년도에 이제 마샬 플랜, 그래서 이제 90년, 60년에 OECD가 되면서 한국은 96년도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2019년 말에 현재 37개 국가인데, 이런 그 OECD에서는 이제 63년도에 수출 신용 그룹이 이제 ECG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1978년도에 이런 어떤 공적 수출 신용의 협약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협약에 참가국으로 해서 하는 별도가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이슈들이 결국 이제 공정한 경쟁, 자기 나라 기업에 해서 특유의 수출에 페이버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하고, 또 지속 가능한 수출 신용, 수출 기관이 이 운영비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싸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게 서스테이너블 하다는 의미죠. 서스테이너블 랜딩 프린시플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렇습니다. OECD 수출 신용 정책 관련 4대 정책을 보면 OECD 수출 신용 관련 정책, 여러분 아까 본 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충분하고요. OECD 수출 신용 우리가 볼 것은 이거죠, 그죠? 수출 신용 협약 참가국, 그리고 OECD, ECG, OECD 참가국.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게 OECD 얘기고, WTO는 이제 47년도 여러분 게트는 뭐 너무 잘 아는 것이고, 95년 WTO인데 그때 이제 게트 시절에 보조금 상해 건세 협정으로 이제 돼 있었고요. 그렇게 됐었고, 결국 이게 이제 겟 WTO에서 현재 이 우리로 따지면 무역 보험에 해당하는 그 수출 보조금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러고요. 그리고 요런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그런 분쟁에 관련된 것이 바로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관련된 것이 이제 반도체 분쟁, 조선 분쟁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가 그죠? 제소를 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의 주체는 무역보험 공사는 아니고 엑심뱅크, 수출입은행, 여의도에 있는 수출입은행이 결국 이제 돈을 대출해 주면서 그 조건이 유리하게 됐느냐, 유리하지 않게 됐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궁극적 수출 신용, 딱히 보험이라기보다는 그 수출 신용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번유니온은 아까 봤습니다만은, 그죠? 이제 83개 기관 71개국 34년 세계무역 13%에 해당하는 수주금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건전한 원칙을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프로아클럽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프로아클럽은 중소 ECA들의 모임이다.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의 관계, 그러니까 OECD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37개 국가의 협의체잖아요. 그리고 월드뱅크나 IMF는 좀 더 글로벌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WTO는 이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그 보조금 그런 거에 관련돼 있고요. 이게 중간에 이제 번유니온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 있고요. 뭐 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캐시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역보험의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테크니컬한 거는 뭐 그 정도 알면 됐습니다. 근데 무역보험에 관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역보험에 대한 대내적 도전이 있다, 그런 얘기죠. 무역보험에 대한 대외적 도전? 혹시 한국의 무역보험이 과도하게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고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대내적으로 보면 무역보험 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민간이 하면 안 되겠느냐. 민간도 참여를 허용해라. 같이 경쟁합시다. 그런 게 있고요. 또 수출입은행이 사실은 무역보험사의 모기업입니다. 수출입은행과의 어떤 통폐합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왕왕 이제 정부 조직 개편 때 나오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역보험이 과연 수출 증대 역할을 하고 있느냐,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혹시 그 비용은 누가 되는 것이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조금 뭐랄까 좀 본질적인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펑션으로 해서 수출 증대하느냐, 코스트가 발생하느냐, 그 코스트는 누가 봐도 부당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해외 투자가 이제
늡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거기 이제 삼성전자에서 예컨대 휴대폰 공장을 만들어서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국이 이제 예컨대 그 휴대폰 부품을 베트남에 보내서 어, 음, 보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셈블리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삼성전자가 베트남 이 공장에다가 부품 보낼 때 그때는 보험을 듭니까? 안 들겠죠. 내가 내 공장에 보내는데 누가 돈 줍니까? 보험 안 들죠.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휴대폰을 다 만들었을 때 이제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수출할 때 수입자의 어떤 그 보험의 어떤 그 필요성은 생기잖아요. 그때 보험 회사를 어디에 합니까? 한국에 있는 무역보험공사에 보험을 듭니다. 비록 베트남에서 수출하지만 무역보험은 한국 걸 쓴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소위 말 주재국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서 wait a minute, 우리나라 거 써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이제 그 나라도 무역보험에 어떤 그런 이 경쟁력이 있다. 근데 왜 우리나라 걸 안 쓰고 다 한국 거 쓰느냐? 그럼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국제적인 어떤 그런 이 보험사들, 큰 보험사도 있는데 그런 보험사들이 훨씬 더 경쟁력 있게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의 이제 갈등이 되는 것일 수가 있겠고요. 또 데이터의 공유와 확산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역보험 공사나 이런 무역보험 기관에서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이게 자산인데, 또 요즘에 같은 이런 뭐라 합니까, 데이터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수입자 신용도 조사 역할 같은 것이 굉장히 어떤 뭐랄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이게 쭉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저장해 놓고 한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다중의 어떤 그런 확인을 통해서 수입자 신용도 같은 것이 이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데이터 공유 시대니까. 그런 경우에 과연 특정 기관이 무역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게 한국의 수출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그렇죠? 오히려 더 싸게, 더 저렴하게, 그리고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 없겠느냐라고 하는 챌린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로운 대금 결제 방식, 아까 봤지만 5분의 1 정도가 이제 커버가 되는데, 보험을 들고 있는데, 새로운 대금 결제 방식이라 등등등 해갖고 새로운 무역 대금 결제 방식이 있으면 무역보험의 어떤 활용도 축소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보조금 문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내적 도전도 이제 현재 5개의 손보사가 들어와 있는데, 손보사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든가 우리가 똑같은 컨디션을 맞춰달라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제 사실은 챌린지가 되는 것이죠. 또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도 수출입은행과 K쇼가 거기 있다가 나왔지만 경쟁을 한 관계이긴 한데, 결국은 뭐랄까 이 데이터의 통합, 또 조직의 어떤 그런 규모의 경제 등등 하면 차라리 큰 데서 한 군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또 챌린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경제의 논리를 보면 누가 저 잘하나 열심히 하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두 기관이 있는 게 좋겠으나, 말씀드린 대로 규모의 경제나 어떤 기관의 어떤 그런 공통 비용의 어떤 이 축소 문제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챌린지가 예상이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리고 무역보험의 수출 증대 역할과 이 비용만 해도 결국 이제 수출 증대 하는데 at no cost, 돈 하나도 안 드냐, 돈이 들 건데 그 돈을 과연 수출 증대하려고 그러면 저렴하게 받아야 될 텐데, 그럼 저렴하게 받으면 그러면 결국은 차액은 비용이
이 부족한 것은 결국은 이제 이 국가 예산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이 국가 예산은 누가 내는 것이냐? 결국 수출하지 않는 다른 국민들의 어떤 그 조세를 통한 그 이 예산에서, 정부 예산, 국가 예산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왜 다른 비수출 국민들이 왜 수출 그 기업들한테 왜 수출을 위해서 왜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늘 챌린지가 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최선이냐라고 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이제 계속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베트남 투자 예입니다. 데이터 공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새로운 대금 별제 등등의 어떤 그런 챌린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가요. 다음 이슈가 요즘에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대중석유 문제 또는 공정 이 경제 3법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는 우리가 산업 집중도 얘기를 하면서, 그죠? 그 경제력 집중 얘기를 하면서 좀 다른 문제입니다. 대기업 문제. 근데 중소기업 문제는 안 다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대기업 문제를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거 토픽을 잡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대기업 있잖아요. 그럼 이게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대기업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상호 출자 제한, 상출제라고 하는 상출제 약자들 잘 만듭니다. 상출제 기업 집단 사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그런 것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우리 수업 시간에 봤습니다. 중견기업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규모를 초과하거나 또는 자산총액 5천억 이상입니다. 이더 오합니다. 이게 되거나 이거 되거나. 둘 다 되면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한쪽만 돼도 이제 중견기업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독립성 기준은 뭐예요? 이게 규모 기준이고 중증시 기준은 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법인의 피출자 기업이 아닐 것. 그러니까 즉, 대기업의 출자 기업이 아닐 것. 그런 겁니다. 요게 아닐 것. 그리고 매출액이 요런 관계기업이 평균 매출액이 중소 규모가 초과한 기업, 이럴 경우 하여튼 요 중소기업은 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아니어야 되고 요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이 뭐냐니까 규모 기준과 중소기업 두 개가 있습니다만은 평균 매출액이 얼마 이하야 되겠죠. 그죠? 이하 작아야지. 크면 올라가니까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이어야 돼요. 이거보다 커버리면, 그죠? 어느 이더 오하를 커버리면 이러고 올라가니까 이거 동시에 충족해야 되고, 당연히 대기업 집단이 아니어야 되고요. 5천억 이상인 경우 등등 하여튼 이런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되고 여기는 커야 되고 여기는 그 사이에 어떤 규정,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런 사이 되는 것이 중견기업이다. 근데 중소기업 중에서 또 소기업은 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너무 머리 아파.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중소가 있고 중견이 있고 대기업이 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은 다 다르고 고법도 중소기업법, 이건 중견기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이렇게 해서 규율한 법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그런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공정경제 3법 요즘에 그 언론에 상당히 그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경제 3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굉장히 그 어려움을 그렇게 했고, 또 한쪽에서는 좀 아쉽다, 좀 미흡하다, 이렇게 그 아쉬움을 토로한 이제 공정경제 3법입니다. 공정경제 3법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겠죠.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 최근에 그 공정경제 3법, 사법 개정을 했는데 첫째가 상법입니다. 상법은 누가 주무부처예요? 재무부인가요? 기획재정부 아니고요. 법무부입니다. 요? 법무부는 그 상법 개정안 취지를 제가 그대로 가졌는데, 대주주의 전형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불투명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하겠다. 그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겠다. 기업화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이런 취지 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상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거 내용 뭐 봤는데 이제 관심 있게는 안 봤을 거예요, 솔직히. 그죠? 야, 머리도 아프다, 저건 뭐냐, 이렇게 했을 텐데, 첫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오리지널 이제 그 이 개정안이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라는 것은 현재는 주총에서 이사를 일관 선출한 후에 그 이사 중에 감사위원을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선출에 있어서 대주주의 영향이 지배적이다. 이사를 일단 주총에 뽑습니다. 그 이사 중에서 우리 이사님이 감사위원 하세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주총에서 이사를 뽑을 때 대주주의 그 지분이 많으니 결국 이사를 자기 마음대로 뽑아놓고 그 중에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저 대주주가 결국은 이 감사위원을 결국 선임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감사위원이 그 기업 또는 대주주를 견제하는 것을 잘 못하지 않겠느냐, 이게 취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총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한 사람 이상 다른 이사 분리해서 처음부터 따로 뽑자. 따로 감사위원 이 사람 따로 뽑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 뽑을 때부터 이제 대주주의 이기권이 제한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이사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안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 의결권 제한 그 규정 정비인데요. 이게 현재 그 상장회사 감사위원 3% 의결권 제한 규정에서 뭐 사내, 사회, 최대주, 나머지주 2조 원 이상 뭐 등등 뭐 굉장히 이원화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혼란이 많다. 따라서 상장사가 감사위원 내지 감사를 선임할 경우에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합산해서 3%. 이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는 지금은 그 특수관계인 그 최대주주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친한 사람들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내 3%밖에 지분 행사 못 하겠는데 하는 거죠. 그 일반 주주도 또한 3% 해가지고 이게 3%를 맥시멈을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럼 내가 3%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뭡니까? 어떤 얘기했었죠? 결국은 해외 투기, 해외 그 M&A 그런 세력들한테 기업을 방어할 수가 없다. 그런 기업의 논리가 이제 어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이게 떼서 합쳐서 3%가 아니고 떼가지고 이 3% 룰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컴프로마이즈가 된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중 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중 소송이 아니고요.
예. 내용을 빠뜨린 게 있긴 한데,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면 전속고발제, 현재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담합 입찰 카르텔 이런 경우에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전속고발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도 따로 이제 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렵다 하는 것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속 고발권을 폐지 안 하는 걸로 국회에서 그렇게 컴프로마이즈를 했습니다. 그 내부 거래 규제 대상 이 문제는 이 총수일가의 그 지분이 예컨대 20%로 일어나 현재 뭐 30%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규제 대상 이 지분을 갖다 20%로 이제 낮춘 거죠. 그만큼 이제 규제를 많이 하겠다는 거죠. 20%만 되면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 보유한 그 자회사도 결국은 규제에 포함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 컴프로마이즈를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내용은 결국 현행을 저희가 확인을 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게 하게 됐는지 여러분도 한번 숙제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요거는 요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대기업에 대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상호 출자 제한이 많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분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 또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 많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비판하는 쪽에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을 차별한 규제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죠. 그죠? 선천적으로 지어진 어떤 그런 규제 아니냐.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을 하다는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그런 거죠. 이런 규제, 그죠? 저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중견이 글로벌 대기업을 하는 걸 싫어합니다. 꺼려합니다.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규제가 그냥 오래된 규제가 많다. 오래된 규제가 많다 이겁니다. 이게 30년 이상 된 규제가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게 시대가 바뀌는데 과연 필요하겠느냐라는 그런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어떤 기업 어떤 집중도, 산업 집중도가 갖는 여러 가지 이 문제 같은 것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좀 상반된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런 쪽에 굉장히 규제가 많다. 낡은 규제도 많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 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47개 법령에 188개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 등 여러분 이건 다 봤죠? 주로만 이거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에도 이런 규제가 있다. 금산분리 얘기했어.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산업금융 얘기하면서도 이게 나온 거죠. 그렇게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 어떤 차별이 있다. 규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규제들이 존재한다. 여러 하나하나의 내용을 본다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만을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또 보면요. 대기업의 차별 규제 개수를 보면 그 소기업에서부터 점점 커져가면서 이제 받는 규제가 이런 규제 사다리가 이렇게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이 됐어? 그럼 이 규제 받으세요. 근로자 300명 이상 됐어? 그럼 이 규제 20개 추가합니다. 25개 됐어. 근로자 500명이 됐어? 아, 그래요? 땡큐, 웰컴. 5개 추가합니다. 30개가 됐어.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이야? 오케이, 잘 왔어요. 81개 추가, 111개 됐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이 됐다. 아, 그래? 웰컴. 13개 추가, 124. 근로자 1000명 이상이 됐어? 그러면 2개 추가, 126. 자본금 1000억이 됐어? 그러면 또 추가. 공시기업 집단 11개. 상출제 그러면 47개. 이렇게 해서 결국은 188개를 규제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다리를 넘어서 어떻게 글로벌 대기업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기업의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런 말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부 타당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먼저 봤는데 9번의 규제 장벽을 넘어야만 된다. 그죠? 그리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 가려면 9단계의 허들을 넘어야 된다. 그죠? 5천억 얼마 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출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의 나이가 오래됐다 이렇게 됐고 오래된 건 34년이나 됐는데 뭐 이런 거를 이 상황에 계속 가져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기업 쪽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래된 그런 규제들. 그래서 이거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고 또 오래된 규제가 많은데 이걸 놔도 된다? 규제를 완화된다? 폐지된다? 글로벌 경쟁이 있다? 등등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가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대신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의 사전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어느 사전적 규제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그 사전적 규제가 없으면 그 경제력의 어떤 집중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 사전적 규제가 필요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과도하게 사전적 규제를 하면 이 사전적 어떤 미리 그 대기업의 미래 행동을 예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사전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걸 예컨대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금 더 가중하는, 규제하는 그쪽으로 약간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완전히 사전에 뭐 하면 뭐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사전에 어떤 규제의 어떤 그런 워치는 하면서 어떤 어떤 규제 대상이 되는 어떤 형태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굉장히 좀 엄하게 보는 그쪽으로 약간 어떤 내용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리 사전에 모든 것을 다 이게 다 짜놓는 게 아니고, 그죠? 웬만한 틀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런 큰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경우에 어떻게 규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은 사전 규제를 좀 완화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거기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중소기업 문제인데요. 중견기업 문제까지 하다 보면 너무 이제 뭐 이게 좀 복잡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의 정의도 이것도요, 뭐 제가 중소기업입니까? 하는 것부터서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중소기업 판정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큰 일이 될 정도로 중소기업이면 받는 어떤 그런 베네핏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정의도 과거에 종업원, 자본금, 제가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때 이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매출액하고 자산 총액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 이제 바뀐 거죠.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종업원 299명은 그럼 뭐 중소기업이 이거 300명 넘으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죠. 매출액 999억은 뭐그 중소기업이고 뭐 1,001억은 뭐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그 기준 자체가 과거의 종업원과 자본금에서 이제는 매출액과 자산 총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계속 이제 늘어난 추세에 있고 또 이런 것이 또 다른 기준으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소기업의 정의 자체 그게 판정이 쉽지가 않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중소기업이 중요합니다. 고용의 90% 이상. 규모가 작은 업종에 유리하다. 부품 생산으로 대기업과 보완관계 있다. 다양한 상품을 플렉서블하게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 비능률과 경직화를 이 저해를 사실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경영 발전에 도움이 된다. 등등해서 중소기업이 중요하다. 어떤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그 정책은 어떠냐, 지원 정책 어떠냐. 가기 전에 우선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갈게요. 아까 이제 봤습니다만은 자, 규모의 기준이 있고 또 독립성 기준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규모 기준은 업종별 기준이 있고 상한 기준이 있고 업종별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이 이제 업종마다 다릅니다만은 있습니다. 조금 다 보여드립니다. 매출 기준이 있고요. 또 상한 기준은 그 업종 관계없이 4조 5천억보다 작아야 됩니다.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평균 매출액 기준보다 작아야 되겠지만 이제 기준은 업종마다 이제 그 산업마다 다르니까 그렇다는 거고 독립성은 상호 출자에 안해된다. 그다음에 중견에 안 속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그런 것이 이제 독립성 기준이죠.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 이렇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중소기업이고요. 소기업입니다. 아까 이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있는데 중기업 이런 말을 안 하고요. 중소기업과 소기업이죠. 네? 그 중소기업은 제조업 이런 업종에 같은 경우에 이제 1,500원 이하 매출액. 소기업은 뭐 120억, 80억 합니다. 이것 나중에 계속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제조업 요 업종에서는 또 1,000억 원. 그 소기업은 이렇다. 요에 따라서 얼마나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정치적인 것도 있고요. 100억이면 100억이고 120억 120억이고 80억 같은데 그렇게 못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엄청 많습니다. 마늘 따자 한자로 마늘 따자입니다. 많습니다. 큽니다. 근데 이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지원에 굉장히 의존하는 그런 중소기업 중에도
굉장히 이 상위에 있는 규모가 큰 중소기업들은요, 사실은 정부 지원을 상당히 편중편식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뭐 도와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타겟이 되는 것이 뭐 얼마 이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중소기업 중에서도 큰 기업들이 이런 그 중소기업의 어떤 이 정부 지원을 상당히 많은 것을 획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이라는 것도 진짜 종류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백화점이 백화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의 어떤 이 시책 같은 것이 없는 게 없습니다. 망라되어 있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복잡해서 이걸 다 어떻게 기업들이 알고 이걸 다 이용하지? 할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정부의 시책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지원이 있으면 곧 규제가 있는 겁니다. 규제는 곧 지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어렵습니다. 대기업하고의 관계에서 어렵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특히 인력 문제 어렵고요. 자금 문제 어렵고요. 다 어렵습니다. 이런 큰 기업들, 큰 중소기업들 말고요. 정말 작은 중소기업들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벤처기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정의가 창투사가 10%를 투자했거나 또 연구개발비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또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사업성 우수가 인정받은 경우 신기술 기업인 경우에 벤처기업 정의를 하는데, 이 벤처기업에 대한 또 어떤 이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이 있으면 규제가 있다. 그 지원이라는 것이 잘 되면 괜히 좋으나 잘못되면 어떻게 돼? 그 우리가 얘기한 도덕자 얘기가 있고 지원에 의존하는 그런 것을 양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거품, 오버슈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을 때 거죠. 그죠? 그래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직접은 아니지만 이제 그 과정에 있었는데, 벤처 육성과 특별조치법을 한국이 만들면 그때 IMF 터지면 만들면서 그때 그 실리콘밸리에 이제 갔을 때인데, 그때 아주 유명한 무슨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또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사오면 되지 않겠네.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실리콘밸리 활동하시면서 벤처기업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한국은 뭐 하면은 법부터 만듭니까? 응? 법을 만들면 다 되나요? 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하면 기구부터 만드나요? 기구부터 만들고 봐. 기구. 그리고 건물부터 지어. 건물에 건물. 예?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의 어떤 어떤 문화의 차이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이건 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자연적으로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네들 사고방식인데, 그죠? 우리는 일단 법, 제도, 규제부터 만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방망이 쳐서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산 지원이 막 합니다. 법 만들고 예산 내고서 그것을 막 하고 그러면 이제 곧 뭐가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 돈은 국가 예산이고 우리 세금이잖아요. 네, 그런 건데 마치 어떤 법, 제도, 지원, 예산 있으면 같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시장은 꼭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면 또 개정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간 돈은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구 만들고 건물 만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국가 또 정부의 어떤 거버넌스 문제, 그죠? 이러한 그 정책의 어떤 운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 생각의 일단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이게 중견기업 같은 이런 법을 또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어서 뭐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야 되겠는데 만드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만들면 다고 법 만들어서 다면 법 너무나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도 법이 너무 많습니다. 법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오늘 또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세 번째 주제인데 남북무역입니다. 남북무역. 남북무역인데 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해 보면 여러 자료들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언론 올 테니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 일부 제가 이거 자료 내용은 오늘 슬라이드를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통일연구원도 있고요. 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북한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여러분들이 그 무역협회 사이트 가면 여러분들 이걸 다 볼 수 없을지 몰라요. 나는 이제 조금 음, 좀 특별하게 얻었는데 이게 북한 수출이죠? 수입이죠? 이 단위는 뭐겠습니까? 천불에 천불. 천불이면 2018년에 천불이니까 3,300 얼마야? 3억 4천만 달러. 3억 달러. 그리고 이거는 23억 달러 수입. 수출보다 수입이 훨 많죠. 이거 완전 무역 수지는 적자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적자고, 그나마라도 여기서 알 수 있다시 굉장히 이게 지금 2019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수출은 거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통계가 맞다고 한 전제가 되겠죠. 다 파악이 됐다고 한 전제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숫자로 봅니다. 이게 1,000달러인데 2018년도에 19년도에 이렇습니다. 1,000달러니까 100만 천만 4억 달러 정도 됐네요. 그죠? 아까 그 조금 이 그림하고 다른데 이거는 그죠? 27억 달러 합쳐서 31억 달러네요. 그죠? 31억 달러. 31억 달러. 한국의 그 무역이 퉁쳐서 1조 달러잖아요. 1조 달러하고 31억 달러. 31억 달러. 엄청난, 그죠? 31억, 10배면 310억, 그죠? 100배면 3,100억, 3,100억이 3배니까 300배네, 300배. 300배, 300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국의 저기 300분의 1. 게다가 수출로 따지면 더 작으니까 훨씬 더 차이 나겠다. 무역 수지는 기본적으로 다 적자입니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국제통상학과가 한국이 이제 미국을, 중국을, 유럽을 대상으로 이제 하지만 남북무역은 우리가 이제 무역이라고 안 합니다. 이제 남북한 반출입 이런 말을 쓰고 사실은 이게 국가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국가로 이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국내 거래 비슷하게 반출 반입 이런 말을 씁니다. 예. 상당히 이런 용어도 좀 다른데요. 이게 보면 2016년 이후는 지금 여기서 0입니다. 0. 기본적으로 0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2015년까지 반출, 우리 따지면 이제 통상적인 의미 수출이죠. 2015년도에 이렇게 됐고 또 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만, 1000만억, 그죠? 이거 얼마죠? 이게 12억 달러. 그다음에 수입이 14억 달러. 그죠? 이거는 한국이 수출하고 이제 한국이 수입한 거가 되겠죠? 이제 한국이 이제 적자를 본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2015년 거 가볼까요? 2015년. 그다음에 2015년도에 30일, 3, 4, 7 때 우리가 열었습니다. 15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한국 북한의 2015년 통계에는 요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사실은 한국의 포션이 컸다. 그렇게 아시죠? 약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 북한의 수출 수입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주로 어떤 거였을까요? 개성공단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0입니다. 근데 반출, 이게 위탁 가공, 고객 가공을 언제 수출이 이게 뭐겠어요? 그죠? 우리가 반출한 게 뭐겠어요? 이게 개성공단이죠, 그죠? 개성공단에 하려고 한 거죠. 개성공단의 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그렇죠? 일반 형태는 거의 없는 거지. 이게 거의 뭐 추정이었다 이거죠. 뭐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그런 기업들이 이제 가져간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뭐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품목에 해당된다 싶겠습니다. 자, 이런 초등학생인데요. 2019년도에 북한 무역을 총 보면 2019년 북한의 대무역은 합치니까 무역이 31억 달러. 수출은 5억 달러. 수입은 27억 달러이다. 그리고 북한 대무역은 2017년에 강화된 대북 제재 이후에 수입이 월등히 높죠. 무역 수지가 엄청난 적자다. 그리고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서 뭐 전체 무역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수입은 굉장히 큰데 수출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북 제재의 영향입니다. 북한의 수출입 총액을 보면 이게 이제 요게 이제 2001년부터 2019년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수출입 쪽인데 요런 높이로 해서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북한의 무역 대상국은 62개국이 됩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반이 없어졌습니다. 62개국.
그리고 그 예전에는 좀 많았다가 감소세를 보였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62가 많지 않느냐?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겠는데, 보세요. 이제 나라 수는 이렇게 많죠. 이렇게 115에다가 62. 스틸 이렇게 이제 많아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정말 북한하고 무역 제대로 하는 나라 많지 않다는 거죠. 북한의 10대 국가는 중국, 러시아, 사실 여기입니다. 두 개의 나라입니다. 나머지는 브라질, 인도, 10대 무역 국가니까 10등까지 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북한의 1위 무역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거의 지금 비중이 95%. 나머지 러시아입니다. 다른 나라는요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는 두 번째 무역대상국. 브라질은 숫자만 세 번째, 뭐 인도는 네 번째, 뭐 그러지만 사실 포션부터는 작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북한의 무역 상대국들 비중은 1% 미만으로 작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뭐 아니다. 네, 미안합니다. 북한 무역의 10대 국가의 비중을 보니까 결국은 다다인 거죠. 나머지는 뭐 이거 어디예요? 중국. 이거 어디예요? 러시아. 하여튼 중국이 북한 무역에서는 절대적이다. 예? 예. 이제 거의 2001년도에 이것밖에 안 됐다가 다른 데 다 저기 되니까 지금은 뭐 압도적으로 늘었다. 중국의 비중 뭐 엄청나게 지금 늘었죠. 45%, 60%, 지금 95%까지 올라갔으니까. 북한의 대무역은 2018년도에 약 20년간 최저치인 이걸 기록했고, 2019년도에 대다수 국가와의 무역이 급감에는 불구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과 무역이 증가해서 전체 무역이 증가한 거다. 뭐 중국이죠, 사실은. 중국은 북한과 수출 수입 모두 다 증가해서 북한의 전체 무역 증가를 견인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17 강화된 이후에 줄었다가 2019년 반등했다. 그죠? 그리고 무역 상대국은 말씀드린 대로 62개국인데 상위 10개국의 등재 국가들 경우 인도와 사우디 8개국이 북한과 무역이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 95, 러시아 한 2%, 나머지 기타 등등 이렇게 보면 되겠다. 북한 무역 이 증가율보다는 사실은 뭐 중국, 러시아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수출하는 게 주로 어떤 거냐면요, 시계입니다. 시계. 실리콘, 페로실리콘, 가발, 모형, 텅스텐, 전기에너지, 몰리브덴, 축구공, 실리콘 수지, 신발, 플로트 유리 순이라 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요, 참 이 북한의 수출 품목이 이렇게 얘기 되나 모르겠지만 상당히 산업의 발전 수준에서는 낮은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가치의 사다리의 윗부분에 있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그대로죠. 그러죠. 시계, 실리콘, 뭐 가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시계가 굉장히 많네요. 압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에 이제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 의류, 수산물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재를 받으니까 북한은 비제재 품목인 수출 품목인 시계 가발로 했는데 이런 것을 대처하기는 굉장히 부족했다. 무연탄, 의류, 수산물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다음 커모디티죠. 이런 게 사실은 의류는 좀 다르지만 의류는 무연탄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채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였고 의류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걸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 이제 다른 품목으로 이제 해봤는데 그거를 이제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그런 거죠. 제재 품목의 수출 비중이 과거에는 뭐 이렇게 요즘은 이게 376 2018년 19년에 잠수료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그 석탄, 직물, 철광석, 수산물, 편물 이런 거네요. 그죠? 요게 석탄이고요. 직물이고 석탄 직물이고.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다 사라지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제재 품목 수출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로. 수입은 그 북한의 상위 10대 품목은 대두 기름, 콩기름이죠. 페로실리콘, 직물, 정미, 주로 이 먹는 겁니다. 직물은 이제 옷, 시계 부품 해서 만들어다 시계 부품에다가 다 시계를 조립해서 파는 설탕 뭐 이런 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건설 자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 관광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꾸준히 수입을 해오고 있다. 여기 이제 건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분류를 하면은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에 이제 합판 튜브 이런 것들이 건설용으로 이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세분류 하니까 그런데 좀 대분류로 이제 보면은 그렇게 있다는 거죠. 대북 제재, 그 대북 수출 제재로 이제 기계전자 같은 이런 기존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 품목이 급감했는데, 예? 북한산 의료 수출 제재 급감했던 그 어떤 그 일부 의료 인가공원 재료 같은 것들의 대중 수입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게 좀 우회해서 그런 계에서 그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중 주요 제재 품목의 수입 비중도 역시 이게 엄청나게 지금 그게 뭐죠 이게 연료는 거의 없네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전자류가 있다가 지금은 없고 기계, 차량류 이런 것도 이제 수입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제재 품목의 수입은 이게 정말 급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2019년도에 북한 무역의 95.2%가 봤죠? 그리고 북한 전체 주요 수출 품목이 그 북중 주요 수출 품목과 일치한다. 결국 이제 사실은 북한의 수출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고 북한의 수입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고 하기 때문에 거의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보니까 똑같죠? 그럴 수밖에 없죠. 95%가 다 중국인데. 그렇죠. 자, 이상으로 제가 그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학기 동안 한국 경제와 통상
열심히 공부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급적 많이 공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나름대로 제공하려고는 했습니다. 근데 인제 사실 뭐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하고 정말 강의실에서 만나서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그 느낌 그런 것도 그렇고요. 어 참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이렇게 제한적으로나 만났던 이런 시간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좀 제한된 그런 이 수업 그죠? 그런 것을 다른 어떤 이 자료라든지 다른 어떤 노력을 통해서 보충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는 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클래스나 또 뭐 제가 자주 체크는 안 합니다마는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얘기를 해 주면 피드백을 하겠고요. 또 다음 학기 또 상황이 좋아지면 또 강의실도 찾아오시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 하신 일마다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